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스픽스 최지은, 최장군의 정치본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들어온 뉴스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게스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이번 주 운명의 한 주를 맞이합니다. 당장 오늘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된 재판이 시작이 되고요. 내일은 미뤄졌던 내란 우두머리 재판 구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첫 선고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결국 윤석열에게 구형이 내려지지 않았었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장시간 변론을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결심 절차가 결국 연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오는 10월에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일명 중수청, 그리고 공소청 어떻게 만들 것이냐 구체적인 윤곽이 오늘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되는 포인트는 일단 세 가지입니다. 보안수사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수사사법권 제도는 또 무엇이냐, 그리고 시기 하나하나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2일 월요일 정치본색, 오늘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대구에서 왔습니다.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서울은 많이 춥습니다. 네. 대구도 춥습니까? 네, 아주 그냥 동토입니다, 동토. 동토예요? 언 땅이에요. 언 땅이에요? 네. 예. 요새는 서울에 있을 때가 맞나요? 대구에 있을 때가 맞나요?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래요? 일정이 많아져가지고 예. 서울에서도 방송 고정이 많이 생기고 이래서 어허. 지금 고정 몇 개 하고 있습니까? 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야, 뭐 잘 많은 건가 나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전혀 감이 없어요 이게. 예. 많이 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에게는 이번 한 주가 슈퍼이크라고 해야 되나요? 골든이크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좀 네. 좋은 표현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국민으로서 안타까운 점은 지난주 금요일에 구형이 내려지겠지 생각했었는데 안 내려졌습니다. 결국 내일로 미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용현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서증 조사에만 10시간 30분을 썼습니다. 네.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없죠. 처음 보고요. 네. 제가 지금 현업에서 재판하는 거 서중조사 예. 많이 해야 10분, 20분이에요. 많이 해야 10분, 20분이요? 많이 해야. 그럼 몇 배를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서중조사라는 게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에 이제 문서로 된 거, 예. 사람이 입으로 얘기하는 진술 이런 거 말고 문서화되어 있는 거,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이건 뭐 위조됐다, 이거는 뭐 날조된 거다, 뭐 이건 말한 대로 안 써져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다투는 건데 뭐 서류로 보통 다 하기 때문에 네. 의견을 서류로 진술을 하고, 그리고 검찰도 증거 요지에 대해서 내가 제출한 증거는 이런 겁니다라고 개요만 보통 얘기해서 길게 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없어요. 예. 없는데 지금 재판을 보면은 일단 특검이 증거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제출한 증거의 요지에 대해서 6, 7시간을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특검도? 그러니까 이하상이 그걸 받아가지고 예. 특검이 7시간이면은 우리 피고인들도 다 7시간씩 보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특검은 왜 그렇게 길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건에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중요한 사건이고 역사적 의미가 있다 보니까 우리 특검이 조사한 것이 이렇게 많고 이런 증거는 이런 의미입니다라는 것을 원래 보통 서면으로 당연히 이제 정리해서 내거나 네. 정리를 하는데, 공판에서 저렇게 이제 자세하게 하는 건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빌미 삼아 가지고 저렇게 치고 들어오니 법적으로는 몇 시간 이내에 해야 된다는 뭐 규정이 아무것도 네. 없어요. 재판 소송 지휘권인 판사에게 모든 게 맡겨져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차일피일 미뤄지고 재판장이 적절히 제어를 못하면서 엉망진창인 공판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특검도 그렇게 좀 긴 네. 시간을 할애해서 했다고 하는데, 김용현 피고인의 변호인단도 어떻게 보면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길게 한 것 같거든요. 네. 그 의도를 또 가감없이 본인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진경애 변호사들 일하는 채널에 나와서 또 이하상 변호사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들은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 완수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혹시나도 저희들이 먼저 변론을 하고 오래 변론을 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이 방해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협의를 했습니다. 순서나 내용을 다 협의를 했고요. 어떻게 저희들이 정했냐 하면은 저희들이 사실은 제일
강력하게 그리고 전위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앞에서 끌고 나가라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앞에서 끌고 나가서 큰 방향과 그 범위를 정해 놓으면 그 안에서 또 다른 변호인분들 또 하고 마지막에 윤 대통령이 하시면 거기서 나온 것들을 다 포괄하고 또 빠진 것들을 망라해서 하겠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작전? 직위원 공소기각 안 하면 법정에 세울 거다.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헤게모니를 잡아야 돼요. 네, 지금 이하상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일단 짚어볼 점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임무를 완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전에 이런 작전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들어간 거겠죠? 그렇죠. 전날 구형이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저들이 호청한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윤석열 측의 변호인이 온전히 하루를 다 쓰게 하는 그렇게 협의를 했다. 우리가 그걸 미뤄서 지금 이제 병합이 돼 있다 보니까 네네. 조조정 경찰청장이나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입을 떼면은 윤석열이 희석되니까 별도로 날짜를 하나 떼서 할 수 있도록 온전히 윤석열만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임무 수행을 한 거다. 예. 앞장서 가지고 선봉장으로서 또 공격적으로도 하고 어허. 그다음에 뒤에 있는 변호인들이 자기들이 먼저 라인을 쭉 만들면은 네. 김용현이 먼저 뭔가를 얘기를 하면 그것과 어긋나는 라인의 얘기를 하면 이게 다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전체 내란 관련된 모든 사건들을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겠고 치고 나간다? 네, 자기들이 라인을 정한 예. 걸 따라와라. 지금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그 주목도와 뭐랄까 위상을 지키려는 꼼수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그런 온 하루를 다 할애하게 만들어줬다라는 그들의 계획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또 나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걸 우리는 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몇 시간이 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전날 졸잖아요. 네. 조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가 어차피 이날 얘기 안 할 거거든. 미리 짜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은 이날 얘기를 안 할 거고 버티기만 해야 되니까 뭐 하려 그걸 주목 깊게 듣겠어요. 그냥 자면 예. 되지 뭐. 이제 그 꼴을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고 지견 재판장 입장에서는 재판 내내요. 네. 이하성 같은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면은 예. 아 나중에 발언 기회 드릴게요. 막 결심 때 시간 얘기하게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밀었어요 뒤로. 그 사전에, 그러니까 그 네. 전에 있었던 재판에서 지금까지 계속 공판 여러 번 진행되는 과정에서 네. 계속해서 이하상 변호인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제지를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아 그건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됐고요. 나중에 결심 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다 좀 미룰게요. 지금 관련 없는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할게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랬어. 그게 바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럼요. 원래 결심 때에는 이제 못한 말들 다 하긴 하는데 길어야 몇 시간 정도지 네. 한두 시간 정도지 뭐 무슨 10시간씩 못 쓰고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일본적으로 재판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아. 근데 네. 이제 완전히 일반적인 변호사의 범위를 벗어난 사람의 재판을 한 번도 지휘한 적이 없는 지겸 재판장이 방심한 거죠. 제대로 업무 수행 못한 거고. 네, 그 지기현 재판장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잠시 후에 영상으로 좀 볼 텐데 그 전에 그러면 네. 시간 끌기 10시간 40분 전략 그리고 윤석열에게 오롯이 하루를 주겠다라고 본인들이 이제 미리 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내일 네. 윤석열에 대한 구형이 이뤄질 거고요. 보니까 김용현 측의 변호사 중에 한 명이 혀가 짧아서 이제 본인이 빨리 말하면 혀가 짧아서 잘 안 들린다. 이런 것도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에 전략이죠. 와서 생각해 보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하상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그 구승기란 선수가 방해하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방해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만 안 놔두거든요. 그랬더니 좀 빨리 읽어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게 방해죠. 저희들이 뭐 그런 식의 그 도전에 대해서 응전하는 방법들이 잘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1년 동안 재판하면서 권 변호사가 화내지 않고 쿨하게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내가 좀 빨리 읽으면 혀가 좀 짧아서 말이 꼬인다. 그러니까 계속 들어라. 참고 들어라. 이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그걸 갖고 혀가 짧아서 이렇게 뽑았는데 저거는 권 변호사가 검사를 완벽하게 제압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혀 짧은 권 변호사가 검사를 완벽하게 제압한 상황이었다. 그 사실 뒤에 발언이 또 어떤 게 이어져 나오냐면 얼마나 멋있냐, 너무나 자랑스럽다, 훌륭하게 잘했다 이런 발언이 나온단 말입니다. 네. 같은 변호사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참담하죠. 참담하고 부끄럽고 예. 저런 사람들을 법정에 세운 것 자체가 대한민국 헌정사의 수치입니다. 지금. 그리고 저런 사람들 지금 문구에서 보면 자화자찬이 많잖아요. 네네. 전부 다 보면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입지와 위상, 좀 뭐 계속 제가 얘기해 왔지만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에요. 대선 나가겠다고 경선 나갔던 사람이 자유통일당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오로지 유튜브 조회수와 네네. 자기네들의 정치적 위상, 그리고 저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열광하는 포인트
이것만 가지고 재판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자, 단적으로 얘기해서 저렇게 얘기하면 선고 네. 결과에 유리할 것인가 그러면 네. 윤석열과 다른 피고인들 김용현 등등에게 유리한가? 절대 유리하지 않아요. 본인들도 안다니까요, 저거는. 예. 저게 유리할 수가 없죠. 재판장이 지휘를 제대로 못하고 어버버버하는 모습 때문에 네네. 우리가 답답하긴 하나 지기현 재판장의 마음속에 저런 모습을 보면서 아, 뭐 정말 경청할 만하다. 저런 얘기를 내가 미처 몰랐다.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얘기를 시간 끌어가면서 말도 안 되는 필리버스터를 하면 재판장이고 배석 판사고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 짜증이 나면 사실 네. 재판에서의 지휘권을 좀 그렇죠. 발휘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기현이 그걸 했느냐 안 했죠. 하면 그 안 했던 장면을 저희가 지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장면인데 좀 의미가 있어서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보시죠. 오히려 지금 김용현 피고인 쪽에서 전반적인 얘기를 겹치는 부분을 좀 쫙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하시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까 싶어요. 그 말씀은 의미 없는 내용을 쭉 읽고 있다라는 식으로도 저는 읽혀졌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은 대통령과 장관님과 이 사건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불쾌하셨으면 너무 죄송합니다. 100% 제 잘못입니다. 아니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냐고요, 재판장이? 아,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성질나서 저 TV를 네. 못 보겠어요. 저런 거 보면. 그러니까 저는 지기현 재판장이 재판 지휘라는 것이 안전하게 재판을 어쨌든 간에 이 잡설 없이 판결문이 선고됐을 때 결과에 대한 승복 이쪽이든 저쪽이든 절차적으로 흠잡히지 않고 네. 그런 완결 무결성을 가지고 싶은 욕심은 모든 판사들이 원래 다 있어요. 예. 있는데 지기현 재판장이 정말 생각을 잘못하는 것은 본인이 재판에서 아무리 그걸 잘해도 저것들은요 법원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그럼요. 사법에 대한 신뢰가 없다. 헌정 질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거나 이해할 가능성이 없는 인간들이라고요. 무슨 예를 들어 가지고 봐봐요. 자, 증거 조사를 하는데 앞에 변호인하고 막 겹치는 얘기를 계속해. 의미 없는 얘기를 막 느리게 해요. 재판장이 막 엄하게 막 꾸중을 했어. 예를 들어서 겹치는 얘기 왜 하냐? 재판 지연이다. 그만하시라. 그 정도면 됐다. 겹치는 부분 빼라. 앞으로 한 번만 더 겹치는 내용 하면은 발언권을 제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휘를 적극적으로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게 나중에 혹시 내가 그렇게 제어를 했다가 판결 결과가 윤석열이나 김용현에게 안 좋게 났을 때 저 인간들이 법원이 엉망진창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해가지고 뭐 사법부는 신뢰할 수 없는 이렇게 얘기할까봐 그런 거 아니냐. 네, 미리 본인의 쉴드를 좀 쳐놓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근데 모든 재판장들이 요즘 우리가 뭐 TV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이 막 시원하게 그렇게 잘 하지 못해요. 설설 기어 원래 약간. 아니 이진관 판사는 안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 하시는 건데 제가 맞이하는 재판장들이 피고인이라고 해서 막 야단치고 그러지 않아요. 웬만하면은 난동을 부리지 않는 이상 원만하게 진행을 해서 절차적으로 매끈하게 하고 판결로 얘기한다고요 원래. 근데 그걸 이해를 하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이하상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과 네. 저 피고인들은 헌법 질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법원의 판결을 죽었다 깨어나도 존중할 사람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예. 우리 같은 일반 변호사와 보통의 시민들인가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재판 지휘를 하니까 저 꼴이 나는 거예요. 아, 너무 정말. 답답해. 그러니까 국민이 봐도 법조인이 아닌 국민이 봐도 너무 답답하고요. 네. 아, 100%제 잘못입니다. 아유, 뭐 불편하셨어요. 약간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 일단 덮고 지나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네. 상황에서 이진관 판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욕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 뭐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하거나 네. 뭐 감치까지 하려면은 법정에서 일어서 가지고 아예 뭐 난동을 부린다든지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발언권을 제한했겠죠. 시간을 재 가지고 예. 아니 지금 여러 변호인들이 있는데 한 변호인이 지금 다 쓰잖아요. 네네. 병합이 돼가지고 여러 절차가 지금 다 합쳐져 있는데 무슨 그리고 아까도 얘기 나오지만 대통령이나 다른 장관 뭐 피고인들에게 중요한 얘기였다 우리가 하는 예. 게 쥐가 뭔데? 아 자기들은 김용현 변호인이지 다른 변호인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재판장 입장에서 적어도 그게 명분이에요. 지금 다른 변호인들 다 있는데 공평하게 해야 된다. 예. 본인들만 길게 하면 안 된다. 시간을 안 배야 된다. 오늘 안에 끝내야 되고 변호인 한 사람 다 발언권 주면 1시간 이내에 끝내야 된다. 지휘를 해야죠. 예. 아니 그게 검찰한테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고 변호인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변호인마다 공평하게 시간을 줘야 된다. 이거 좋은 명분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재판장도 왜 저렇게 지휘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돼요. 않는다. 네, 너무 수세적이에요. 그래서 김용남 전 의원도 한 방송에서 지기현 판사의 탓이 크다. 이게 지연된 데에는 네. 이게 탓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라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적절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기보다는 그냥 방임을 했다. 얘기하는 거 들어주고 될 대로
맘대로 되라, 마음대로 하라는 이 방임하는 것과는 또 이제 다른 차원에서 그냥 방임을 했다라고 하는데 김영남 전 의원은 이렇습니다.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분이. 피고인 50명도 하루에 결심을 다 네. 끝냈다고 합니다. 네, 네. 이제 그래서 8명이나 되니까 이제 직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를 본인이 배려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피고인당 1시간 이내로 끝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렇죠. 게다가 다른 변호인들도 예. 가만히 있잖아요. 저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여러 피고인들이 예. 각자 변호사 선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범죄의 경우에 네네 여러 그래서 변호사가 막 달라 각자. 예. 근데 한 변호사가 계속 오바해. 막 예. 혼자서 시간 다 써요. 네. 승질 나거든요. 네. 아니 저 재판장님 저희도 말할 시간을 달라. 이거 뭐 혼자 자꾸 하는데 자꾸 제시 안 하냐고. 날뛰어야 돼요. 예. 가만히 있잖아요. 네. 다 짰다는 거니까 얘네들이. 그리고 증거조사 다른 예, 예. 피고인들 1시간 이내에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연작전을 벌이는 것이 누구의 의사 연락과 최종 승인하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결국 윤석열 없이 저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걱정이 이겁니다. 네. 내일로 미뤄졌지 않습니까? 네. 내일은 다 끝나겠느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구형이 밤 늦게는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재판 순서가 증거 조사를 마치고 이제 변론 종결을 하을 이제 더 이상 변론을 네. 못한다 끝. 네, 변론 종결을 하고 검찰 구형해 주시죠. 예. 하면 이제 검사가 이제 구형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이 사람 이렇게 나쁘고 저렇게 나쁘고 8명을 한꺼번에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간을 꽤 쓴다고 봐도 구형부터 하고 그다음에 자 변호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 최종 변론하시죠. 네. 그리고 피고인들 일어나서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하시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구형부터 나오고 그다음에 최종 변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부장은 지금은 구형이 일단 그 하루 그러니까 밤 12시 전에는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밤샘 뭐 차후 변론을 하든 네네. 뭘 하든 그거는 그날 새벽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김영남 전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김용현 쪽 변호인단이 서증조사에만 10시간 30분을 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윤석열 쪽이 이거보다 덜 쓰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 이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9시 뭐 30분쯤에 시작을 한다고 해도 대략 4시, 오후 4시나 돼야 서증조사가 끝날 것이고 네. 이 서증조사가 끝난 다음에 특검이 구형, 이제 그때는 이제 구형이 나올 수가 그렇죠. 있겠죠. 네. 구형에 나올 수가 있고 최후 변론까지 들어가면 이 13일 안에 끝내는 것도 약간 불투명하다라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방송 봤는데 예. 일단 증거 조사를 길게 하는 거를 지기현 부장이 지휘를 안 한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직전에 또 안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지기현 부장도 얘기했잖아요. 13일 무조건 끝낸다고. 네. 근데 13일에도 못 끝내면 정말 이거는 파탄이에요. 파탄. 정말 그 사법 신뢰는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고 말이 안 되는 거고 방금 말씀하시는 시간표대로 해도 구형은 일단 네, 구형은 되지만 저녁 무렵에 될 네. 수밖에 없어요. 예. 그 구형이 되면 그 다음에 변호인들이 얼마나 길게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건 자기들 몫인 거고 예. 구형은 난 걸로 그냥 일단 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변호인들이 또 얘기하죠. 새벽에 한 12시쯤 됐어. 아 이런 근데 피검 사먹을 때 난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추가길 잡아달라. 그러니까 그러고 그걸 지기현 부장이 지휘를 해야 되는 게 예. 구형까지 끝났고 최후 변론을 하는데 말 안 하면 끝나네. 그게 아니에요. 변론 요지서를 낸단 말이에요. 모든 변호사들은 자기가 할 말을 변론 요지서로 내요. 예. 그게 뭐 수백 페이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법정에서 다 읽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하는 건 공중에 날아가고 없어. 판사들 그 변론할 때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 제대로. 메모 그냥 끄적끄적 하면 못 듣는다니까요. 그거를. 어차피 서면으로 다 정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시간을 제한하는 게 위법이 아니에요. 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진짜 극단적으로 만약에 쟤네들이 40시간 연속 네. 변론 하겠다. 뭐 필리버스터 하듯이 최후 변론 40시간 네. 하겠다. 근데 그것도 그냥 예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죠. 네. 이러겠냐고. 그거는 아니 만약에 말도 안 혹시나 돼. 만약에 직위원이 아유 네. 뭐 최후 변론이니까 그냥 하신 말씀 다 하고 가시죠. 그거는 법원이길 포기하는 거예요. 법원이길 그럴- 포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법원 판사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또 일각에서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요번에도 못 끝내니까 내일도 네. 결국에는 못 끝내고 다음 기일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인사 시즌이랑 또 걸려 있다면서요. 2월에 이제 정기 그렇죠. 인사가 있고 네. 2월 초에 이제 선고를 해야 되는데 네. 아니 법원의 통상적인 시간표 있죠. 네. 뭐 대법정을 빌릴 수 있는 날짜가 이날밖에 없니? 뭐 1월 지금 1월도 한참 남았어 네. 사실. 근데 통상적인 기존 사건을 처리하는 그 절차를 법조인들이 이 사건에 대입을 하면은 막 촉박하고 막 네. 좁고 막 그래요. 가능성이 막 너무 희박해지고. 예. 근데
비상한 절차로 방을 뭐 법정도 새로 뭐 마련을 하고 법원 공무원들, 교정 당국들 비상근무를 하면은 못할 게 없어요. 근데 기존에 일반적인 사건에서 했던 절차를 여기다 자꾸 대입을 하니까 큰일 났네 자꾸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 직위원 부장의 의지만 있다면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예. 이게 2월에 선고를 못하게 하는 작전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생각해 보시면 제가 좀 이건 유감스러운 부분이라서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직위원 부장이 내란 세력하고 결탁이 돼 있으면 직위원 부장이 선고하게 해야지 왜 그걸 밀어가지고 인사 시즌을 넘어가게 해요? 저 일부 유튜버도 정말 이거 아무리 그 유튜브 뭐 조회수가 중요하다지만 이거 사람들 불안하게 만드는 게 정도가 네. 너무 지나쳐요. 네. 직위원 부장을 갖다가 선고를 못하게 해가지고 시들이 얻는 실익이 뭐야? 오히려 그럴수록 더 직위원을 이용하려고 할 당연하죠. 텐데. 선고를 직위원이 하게 해야죠. 내란 세력이라면 그 연동이 돼 있고 다 짰고 뭐 근데 그런다면. 그들의 주장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새로 네. 재판부가 바뀌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쵸. 를 내서 오려고 하겠죠. 근데 그게 실익이 이제 그들에게 있느냐? 네. 왜냐하면 구속 기간이 만료되고 난 다음에 풀려나는 것을 노린다. 네. 그럴 수 있겠지만, 자 지금 선고 앞두고 있잖아요. 네. 체포 불응 관련돼 가지고 거기서 실형이 선고되면 3년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예를 들면 뭐, 5년이야. 그럼 못 풀려나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 구속 기간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때는 지연 작전이 어떻게든 구속 기간 넘겨가지고 풀어내려고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실형 선고되면 아무 부질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지나치게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 없어요. 전혀 없다. 네. 직위원도 상식적인 사람일 것이다라는 그 전제 하에. 그렇죠. 네, 물론 뭐 지금 여러 포인트들이 실망감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재판장은 판결로 얘기를 하는 것일 테니 네.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이하상 변호사도 직위원이 우리 편이 절대 아니다 이런 발언을 또 했더군요. 그래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갖춰졌다는 것을 누가 판단하냐. 여기 이제 방송에 나온 그대로 워딩을 말씀드리면 검사놈들이 판단하냐 판사놈들이 판단하냐 라면서 또 놈자라고 하면 방송에서 보고 그럴 수 있으니 검사들이 판단할 수 없고 판사들이 판단할 수 없다라는 워딩을 또 덧붙였습니다. 저 얘기를 지금 1년 넘게 네. 계속 하거든요. 예. 비상계엄의 사유가 있는지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다. 뭐 전시, 이와 유사한 사변 모든 것들은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다. 이래버리면 네.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나 무제한 계엄령을 늘 할 수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계엄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탄핵을 했잖아요. 그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비상계엄의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권한이 없나요? 예. 이미 대한민국 사법부는 판단을 내렸어요. 비상계엄의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법부가 판단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단을 했어요. 예. 끝났어 그 문제는. 근데 와가지고 뭐 판사놈이니 검사놈이니 그거는 우리 변호인들이 대한민국 법질서보다 더 위에 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도 그 판사놈들 그 허접한 놈들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이 잘못 판단한 거야. 우리가 짱이야. 우리를 추앙해. 예. 이 빌드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가지면 안 돼. 저런 인간들은 관심종자들이라 네. 관심을 주면 안 돼요. 관심을 이제부터는 갖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법조인으로 내일 구형량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사형 구형할 거라고 봐요. 사형을 구형할 계속 것이다. 그렇게 제가 예. 주장해 왔는데 전두환 사례와 자꾸 비교를 해가지고 전두환도 1심에서 사형 선고 났어요. 저 뒤에 가가지고 항소하면서 무기징역으로 내려간 건데 자 사람이 죽고 다치는 거에 너무 집착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번에 뭐 안 죽었지 않냐 약간 이런 네. 논리를 세우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사람을 강제로 죽이는 형벌을 가하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죽어야 그게 사형이지. 사람도 안 죽었는데 어떻게 사형이야? 이거는 그냥 일반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인 거고 이번 절차에서 이제 내란죄라는 것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 모든 범죄는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의 이익이 있어요. 그걸 법익이라고 그러는데 내란죄는 헌정 질서가 법익이에요. 자,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국회를 막은 것과 그냥 일반 경찰서에 가가지고 경찰서가 기능을 못하게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불태우고 하는 것과 여러 국가기관이 있는데 최악, 가장 나쁜 사례가 국회예요.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것 중에 넘버 원이 국회란 말이에요. 예. 헌정 질서를 교란한 것 중에 가장 심각한 죄를 저질렀고 그 뒤에 반성하거나 인정한 게 아니라 계속 아랫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그렇죠. 법원이- 막판까지도. 예,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불법 영장이라고 하면서 법원을 완전히 불법단체 취급을 하고 폭동도 뒤에서 방조하고 이 모든 것들이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게 아니고 자 내란에 실패했다 치고 그러면 자기의 행동을 위해서 훼손된 헌법 질서가 회복되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깨부순단 말이에요. 예. 헌법 질서를 더 망가뜨리고 있다. 그 측면에서는 칼로 비유하자면
칼질을 한 번 해놓고 3번, 4번, 5번 계속 찌르고 있는 거예요. 구속된 상태에서도. 이런 사람을 감형해 줘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다. 네네. 뭐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특검은 사형 구형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직위원 재판부의 1심 선고는 사형을 선고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이거는 비관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게 직위원 부장의 스타일 때문에 그래요. 뭐 정치적인 고려 이게 아니라 직위원 부장이 이제껏 여러 가지 책들을 써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 법리적 판단만 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판단을 할 때. 예. 야 구속 취소한 게 정치적 판단이지 그게 어떻게 법리적이야? 누가 저한테 화를 낼 수 있겠지만 그 구속 취소 뭐 날로 계산하니 네, 시간으로 네. 계산하니 그게 직위원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논리가 아니고 10년 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주제예요. 법학계에서는. 그리고 사법연수원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막 교수들끼리 싸우고 막 그랬던 논제예요. 근데 직위원 부장은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전향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하필 이 사건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걸. 그게 이제 비난받아 마땅하죠. 혼나야 예. 되고. 그런데 어쨌든 본인만의 세계에서는 자기만의 세계에서는 나는 이게 어. 옳다 그러면 가는 사람이라고요. 예.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본인의 예. 본인은 납득이 가능한 논리인 거잖아요. 그 그렇죠. 법리가. 예. 본인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 고려를 뭐 안 하고 그냥 법리적으로 따진다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사회에 미칠 파급 효과나 이런 걸 네. 생각 안 한다면 그냥 법리적 드라이하게 그냥 법리적으로만. 판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예. 이것보다 중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가벼운 처벌을 해야 된다. 이게 판사들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법원의 형이 이렇게 약해? 그러니까요. 이 근원이 거기에 있어요. 아무리 나쁜 범죄도 과거의 판결문들을 쭉 찾아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나쁜 사례가 있어. 그거보다 낮게 선고해야 돼. 왜 그런 겁니까? 기계적으로 그걸 책임주의라 그러는데요. 예. 책임이 큰 만큼 처벌이 비례돼야 된다는 원칙이거든요. 근데 법원이 병적으로 집착해요, 그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면 사람 죽였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명을 다 사형하면 되지. 네. 어떤 사람은 징역 10년 주고 어떤 사람은 20년 주고 어떤 사람은 사형 주고 이렇게 네. 구분을 하잖아요. 예. 한 번 찌른 사람, 여러 번 찌른 사람, 뭐 나쁜 동기로 찌른 사람, 그래도 좀 참작할 만한 동기로 뭐 찌른 사람. 세부적으로 막 구분해가지고 줄 세우기를 해.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이 헌정 질서가, 예. 저 사법 질서가. 예. 그래서 재판부가 그런 것들을 좀 초월해가지고 본질적인 거, 국헌문란이라는 그렇죠. 그 본질에만 집중을 해서 이거 역사에 남는 그렇죠. 또 판결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다시 이런 사례가 안 생기려면 네. 본보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내라는 국회의 권능을 막는 내라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형을 면치 못한다. 그런데 왜 그걸 보여줘야 직위원이 되는 거예요.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 같으냐라고 하면 그런 책임주의 줄 세우기 전두환보다는 약하다. 예, 전두환의 12.12, 전두환의 5.18 그것보다는 약하다. 아 그렇게 판단 도식적인 기계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좀 할 높다고 가능성이 봅니다. 높다. 예.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제 2월에 선고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네. 그때 또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해야 될지.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0월에 출범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했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그리고 공소청 네. 구체적인 이제 윤곽이 오늘 드러나게 되는데 걱정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 문제되는 포인트는 세 가지거든요. 일단 보안 수사권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네. 두 번째 수사사법관이라는 이게 또 갑자기 또 튀어나왔고요. 네. 세 번째는 그럼 이제 총체적으로 이 검찰 개혁의 그 시기가 얼마나 더 늦춰져야 되는 것이냐. 약간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좀 접근을 해볼 텐데 일단 제가 포인트 세 가지 잡은 거에 대해서는 뭐 더 잡을 포인트가 있습니까? 정확합니다. 추가적으로? 정확하시고요. 예. 정확하게 잡으셨고 그 세 가지를 하나로 모으자면 네. 기존의 검찰의 지위를 그대로 인정할 것이냐, 그 세계관을 벗어날 것이냐 예.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질문으로 결국 네. 귀결이 되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안 수사권. 보안 수사권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오늘 발표될 내용에서는 빠진다고 하더군요. 결과적으로 네. 이건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지금 이게 빠진 것 같은데 중수청은 그대로 이제 지금 검찰이 담당하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가 되는 중수청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 외환 사이버 범죄 이렇게 9대 중대 범죄로 정해지고요. 공소청, 공소 제기, 공소 유지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소할지 말지, 공소 유지할지 말지 이걸 이제 결정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공소청 검사에게는 영장 청구권이 부여가 되는데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이 앞단에 설명을 드렸고
공소청 검사가 보안 수사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선 경찰들에게 이거 수사 좀 더 해달라, 다시 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앞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그 논의에 이걸 이제 곁들여서 결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네. 자, 이거와 관련해서 일단 개인적인 의견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검찰 개혁을 가장 극단으로 밀어붙였을 때의 모델을 상정해 놓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가장 극단은 뭐냐면 아주 심플해요. 기소는 검사가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한다. 네. 이게 그게 원래 원칙이었죠, 네, 사실. 가장 극단화된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얘기는 뭐 공소청에, 중수청에, 공수처에 뭐 여러 수사기관들이 뭐 여러 주체들이 막 나와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심플하게 검사는 기소만 하고 수사는 검사는 하지 말고 다 경찰들이 하면 돼. 예. 여기에서 희석이 되잖아요, 자꾸. 수사를 경찰이 다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 왜냐면 경찰은 무능하잖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법시험 출신 아니잖아. 우리는 사법시험 붙은 사람들이고 쟤네들은 경찰 공무원 시험 붙은 사람이잖아. 다르지. 법적인 지식이 모자라잖아. 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심플하게 이거 하나예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예. 근데 이거를 국민 명분을 들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 수사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네. 국민들이 범죄를 억울하게 범죄 당했다고 호소해도 잘못 수사돼 가지고 처벌을 안 받는 사례가 생기거나 국민들이 죄를 안 지었는데도 엉뚱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억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 그걸 막으면 되는 거예요. 수사 모든 개혁이라는 게. 그런데 보안 수사 요구권이든 보안 수사권이든 여기 다릅니다. 요구권과 그냥 수사권은 기존 질서에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왔는데 검사님한테 아이고 우리 검사님, 우리 공소청장님, 제가 이거 수사한 게 이만큼 있는데 이거 그대로 재판 기소 좀 해주시죠. 제가 보기엔 수사가 다 마무리 잘 된 것 같습니다. 검사가 봤어요. 엉망진창이야. 이대로 재판 갔다가 무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아니면 그냥 불기소를 해버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자꾸 기소를 하래. 네네.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허점이 많아, 막 증거가. 그랬을 때 검사가 그냥 불기소를 심플하게 해버릴 거냐? 이거 죄 안 돼. 해버릴 거냐? 아니면 야, 니들이 한 거 엉망이니까 내가 다시, 할게. 내가 할게. 이게 보안 수사고 네. 보안 수사 요구는 자기는 못해요. 자기는 못하고 다시 해, 숙제.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보안 수사 요구와 보안 수사 자체는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지금은 보안 수사권을 주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면 검사가 보안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고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느냐? 검찰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잘못 경찰들이 수사를 네. 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죠. 있죠.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럼 이제 저의 궁금증은 꼭 이걸 검찰에게 수사권을 줘야만 해결이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계속 그 말씀을 처음부터 드려왔는데 예. 검찰들의 지금 토론의 논리를 자세히 들어보면은요. 경찰이 이렇게 잘못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이제 서민들이나 시민들이 예. 마주하는 범죄 말고 뭐 경제 범죄라든지 하이테크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데 오류가 많다.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 알겠다고요. 거기까지는. 근데 그걸 왜 지들이 하냐고. 그러니까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대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에. 자 일단 공소청이 기소를 하는 기관이지만 네. 기계적으로 기소만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살아있는 제도가 안 돼요. 다른 수사 기소를 분리한 국가들도 네네. 수사를 개시할 때 아까 여기 안에 보면은 예. 수사 개시하면 통보하도록 하고 공소청에다가 그다음에 수시로 의견 교류를 원래 하게 돼 있어요. 예. 공소청도 그냥 수사하는 단계에서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소리만 받아서 내는 게 아니고 계속 의견 교류를 하고 협조를 하면서 법리적 예. 검토도 하면서 원래 그렇게 가는 그림이에요. 서로 견제도 하고 협력도 하는. 네. 그렇게 가면 되는 건데 보안 수사가 필요할 정도로 경찰 수사가 엉망진창이라면 별도의 기구가 있어야 돼. 상위 기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검찰이 아닌. 예. 그 기구에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거나 아니면 경찰 내부에서 경찰이 단위를 설정하든지 예. 상급 법원이 있는 것처럼 검찰도 지방검찰, 고등검찰, 대검찰청 있잖아요. 경찰 단위에서도 그런 상급 기관을 마련을 하고 인적 구성을 쇄신해서 자체적으로다가 심의하는 불복하는 뭐 수사가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네. 그게 꼭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아도 네.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다른 나라들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못 찾는 이유는 단 하나. 너네들 사법시험 안 맞잖아. 그거예요. 우리들 카르텔 지켜야 해. 네. 이걸로 요약될 수 그게 있다. 이제 감정적인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인 이해관계입니다. 봉욱 민정수석이
저는 이 안을 주도한 걸로 보이는데 네네. 지금 보안수사권뿐만이 아니고 예. 뒤에 뭐 사법수사관 예. 이야기, 수사사법관 네.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자 지금 대형 로펌들이요 돈을 버는 게 형사재판으로 대부분 많이 벌린단 말이에요. 대형 뭐 김앤장 같은 경우에 네, 형사사건으로 형사재판. 많이 벌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퇴직한 검사라든지 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고액 연봉을 주고 모셔요. 자기네들이 이때까지 벌어둔 돈으로 또 돈을 많이 줘서 정관들을 모집해요. 예. 그럼 정관들이 그냥 검사 출신이 아니라 고위직을 예. 모셔요. 네. 모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민정수석급 되면 고위직입니까? 그렇죠. 네. 그 모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일 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검찰이어야 검찰 출신 변호사가 힘이 생기죠. 맞잖아요. 근데 중수청에 예. 뭐 혹은 공소청에 예. 막 권한도 다 분산돼 있고 거기 들어가 있는 검찰 출신, 검사 출신 누군가들이 막 들어가 있는데 후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어. 권한이. 그러면 검찰 출신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네. 차라리 저 극단적으로 제가 얘기하면 고위직 경찰한테 돈을 주지, 경찰 출신 변호사한테 돈을 주지, 검사 출신 검사가 뭘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 영장 관련해서 무슨 의사결정을 하는데 수사할 때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서 쥐가 뭐 전화 한 통 한다고 뭐가 달라져? 돈 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어떤 명분이 됐든 기존의 검사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이름을 바꿔서라도 유지를 시켜야 지금 나와 있는 정관 변호사들의 먹거리가 예.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 업계에 계시니까 네. 예를 들어서 형사재판에 연루가 된 피의자, 피고인, 뭐 아무튼 그 사람이 범인에게 전화 한 통화, 뭐 이 사람 뭐 잘 부탁해라는 전화 같은 게 잘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있습니까? 정관예우 사회에서는? 저는 일단 정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예.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듣죠. 그런 그러니까 일이 있다. 누가 누구에게 좀 전화를 했다더라, 부탁을 했다더라. 심지어 공식적으로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도 않고 네. 내지도 그건 않고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지도 않고 전화만 하는. 그래놓고 현금 받고. 얼마 받습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시민들께서 분노하시는데 네.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받는 사람들 있죠. 전화 한 네. 통에 그냥 정관예우 그 출신의 검사들에게 전화해서 영장 범위를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예 대놓고 이건 무죄로 해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죄가 있는 놈들이 그런 짓 네. 하기 때문에 가지를 쳐달라는 거죠. 형량을 좀 줄일 수 있게끔. 네, 지금 혐의 사실이 한 열 몇 개 되면은 네. 메인스트림 한 7, 8개만 하고 나머지는 없는 걸로. 좀 영장 치지 말고 그냥 어. 이렇게 변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실제로 듣는지 안 듣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듣는다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몇 억씩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의뢰인들이. 예. 그러니까 그 일을 막으려면은 그 사람들한테 윤리적으로 뭐 잘해라. 네. 뭐 이거 걸리면 처벌받는다. 그래가지고 교정이 안 돼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권한을 없애야 된다니까요. 분산시키고. 대한민국에서 그 권한을 없앨 수는 없다면 네. 여러 사람에게 나눠버리면 예. 정관을 갖다가 뭐 7, 8명 선임할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 과정에 지금 이 사법개혁이라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이게. 그 과정 속에서 기득권자들의 저항이 이런 형태로 표출되는 거다. 국민들의 피해라든지 수사의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네네. 어떻게든지 구질서를 살려야 된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을 취재한 기자가 이제 봉지욱 기자의 채널에 출연해서 네. 어제 그 보안 수사권과 관련한 발언을 한 게 있어서 제가 좀 찾았거든요. 함께 영상을 보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그 검찰개혁 추진단 관계자분 한 분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보안 수사권이 유지되는 쪽으로 완전히 민의가 실렸고 보안 수사권이. 네네. 예. 근데 그 기류를 민주당 그 강경파라고 불리는 분들 있잖아요. 예. 뭐 예. 김용민 의원님이랄지 아니면 뭐 추미애 의원님,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의 이제 박은정 의원님이랑 예. 황운하 의원님 예. 이런 분들이 예. 되게 많이 비판을 하셨대요. 예. 근데 어쨌든 공소청의 그 보안 수사권 유지 쪽으로 거의 확정이 됐다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럼 이제 저 취재 내용대로라면 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거의 이제 확실시 되는 것 같고 일단 저거 상으로는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나온 또 문건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문건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 같이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준비가 돼 있으면 화면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건이 아마 예. 저거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설계 관련 문제점 하면서 이제 검토 배경, 민정수석 의견, 3번 문제점, 4번 결론 이렇게 나오는데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좀 보면은 이게 뭐 검토 배경이야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민정수석 의견, 그러니까 봉욱 민정수석의 의견은 엄격한 이원화다. 그러니까 중수청의 법률관인 수사사법관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네. 수사사법관을 두고 기관장 및 수사부서의 장 보직에 수사사법관만을 보임하여 비법률가들의 수사관을 지휘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의 보조기관화,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영장 신청권 등 주요 수사 권한을 수사사법관에게 전속시키고 일반 수사관은 수사사법관을 보조하면서 부수적인 역할만 수행한다. 일단 저 문건에 드러나는 저 민정수석, 봉욱 민정수석의 의견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저 수사사법관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네,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이걸? 아까 일단 보안 수사권이 확정되는 개혁 추진단 안에서의 얘기인 거고 그러면 보안 수사권이 사는 걸로 결정 난다 그건 아니고 그렇죠. 예,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정부 법안을 안 따르고 국회가 따로 발의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부분도 네. 지금 그러면은 그 수사사법권 얘기하기 전에 잠깐 정리를 하면 네. 이게 발의할 수 있는 주체가 정부가 발의할 수도 있고 네. 지금 이제 그 입법기관이 국회가 발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정부가 발의를 하겠다고 나서면 이거는 법률 만들고 뭐하고 한 140일 정도 걸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가는 안이 1번 안이 있을 것이고 입법기구인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안이 2번 안이 있을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1번 안으로 갈 것 같아요? 2번 안으로 갈 것 같아요? 그건 지켜봐야 되는데 저게 왜 저렇게 됐냐면은요. 예. 당정 간의 협의가 안 되는 모양새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정부 발의를 존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국회가 할 수 있죠. 예. 정부가 발의 안 해도 국회의원들이 하면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청와대나 정부 뭐 법무부나 여러 주체들의 의견들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정부 발의로 잘 협업을 해가지고 전문가들 모셔서 네. 국회가 그야말로 막 그냥 그 여론이 등입어가지고 네네. 극단적으로만 가지 말고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잘 수렴해가지고 토론 끝에 정부가 발의를 하면은 국회가 협조하겠다 이런 그림으로 당정청이 아름답게 가기 위해서 저렇게 한 건데 근데 정부 쪽에서 특히 법무부 쪽에서 저런 식으로 완전히 지금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민주당이 따라야 될 의무는 당연히 없는 거고 국회가 발의하면 되는 거예요. 예. 법안 만들어서 하면 되고 그건 장애 사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 법안 발의가 정부에서 했는데 국회는 못 한다? 그런 거 없어요. 예. 지금이라도 하면 됩니다. 근데 네. 그렇게 했다가는 정부와 정당이 약간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물밑에서 지금 엄청 작업을 하고 조율한 있을 거고 것이다. 그 과정에 뭐 우리 방송이나 예. 국민들의 여론이 다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분수령이에요. 예.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다. 네. 일단 뭐 시기적으로 그렇게 좀 정리를, 그러니까 주체와 시기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고, 네. 저 그 수사사법관, 이제 그 문건에 나와 있는 저거를 예. 한번 들여다볼게요. 저거는 그럼 무슨 내용입니까? 화면에 띄워놓고 예. 좀 이야기를 하면 일타 강사처럼, 예. 편할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해 주시죠. 일단 수사사법관이라는 개념은 처음 나온 겁니다. 네. 우리 제도에 없던 개념이고요. 자, 중수청은 원래 전부 다 수사관이에요. 수사하는 기관이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은 전원이 다 수사관입니다. 네. 그런데 그 수사관의 신분을 나누자는 얘기가 봉욱 민정수석 입에서 나온 겁니다. 원래 그냥 수사관 하나여야 되는데 예. 수사관 두 종류가 있다. 수사사법관이 있고 그냥 수사관이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수사관이 수사사법관의 지휘를 받게끔 만들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는 수사관 하나여야 되는데 예. 수사사법관, 사법이라는 글자가 왜 붙었을까요? 우리 사법시험 붙었으니까. 줘봐요. 자격의 밑에 네. 직급, 지금 임용 요건, 예. 판사, 검사, 경영 2년차 대상이 변호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요. 사법시험 붙은 놈만 시키겠다는 겁니다. 직급은 현 검사와 동급이고 임용 요건은 판사, 검사, 경력 네. 2년차 이상의 변호사. 그러니까 여기도 뿌리 깊게 수사관이라는 개념을 이때까지 대한민국에 있었던 법조인 개념을 지우지를 못하고 기존 질서를 그대로 머리에 넣어놓고 그래도 수사를 법을 아는 놈이 있고 모르는 놈이 있는데 사법시험 붙은 법조인들을 특별하게 좀 대우를 해주고 그 밑에 지휘를 받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반 경찰들 이런 사람들은 사법시험 붙은 사람이 아니지 않냐. 그 아이디어에 착안한 거예요. 이것도 결국에는. 아니 그렇게 되면 네. 지금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그러니까 그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얘기가 되어 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역사적으로 너무 많은 폐해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수사사법관, 그러니까 결국 법조인 출신으로 사법관을 또 앉혀서 수사관들에게 보고를 받고 지휘를 내리는 그 제도가 성립이 된다고 하면 네. 이거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제2의 검찰청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저기 수사사법관에 판사, 검사, 경력 2년차 이상의 변호사라고 적혀 있지만 네. 판사가 저길 왜 갑니까? 판사가 수사하러 가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변호사 2년차는 어때요? 경력 2년 이상의 변호사. 저는 10년차 됐잖아요. 예. 돈 훨씬 많이 버는데 저길 왜 가요, 저기를? 안 갑니까? 안 가죠. 어. 왜 가, 저기를. 지금 제가 예. 이 나이에 얼마나 고생하는데 저런 데 가면. 네. 아니, 물론 사병감 있는 사람은 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포인트는 검사라니까요, 저기에. 수사사법관은 검사 출신을 안 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거는. 그러면은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아, 근데 그게 어때서 검사가 그러면 기소권과 수사권 둘 중에 하나만 가지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분리되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수청을 설립할 때는 검사만이 수사한다라는 관념을 탈피해 그게 개혁인 거예요. 아니 일반 경찰이나 혹은 예를 들어서 뭐 기술 관련된 네네. 뭐 기업들의 예. 비밀 이런 것들은 기업가 출신이 수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법적인 지식은 필요하죠. 나중에 기소할 때는. 그러니까 그때 공수청하고 협력해가지고 네. 자 잘못된 건 알겠는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처벌하는 범죄가 없기 때문에 이건 기소가 불가능하고요. 아, 그 부분은 처벌할 수 있으니까 좀 그쪽으로 보완하시죠. 요거는 의사결연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왜 세상천지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전 분야를 모든 검사는 전지전능하게 다 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수사사법권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전제로 가냐고요. 근데 거기 더 이중구도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자 공소청에도 보안 수사권을 주고 예. 그 다음에 중수청에도 또 수사사법관을 주면은 예. 검사가 2층, 3층이 있는 거예요. 네. 수사관 위에 또 수사관을 지휘하는 검사가 있고 네. 그 검사 위에 또 검사가 또 있어. 수사 주체가 3층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검사 중간다리 검사 중수청에 가는 검사들은 저연차 검사들이 많을 거라고 대부분. 공소청에는 네. 고연차가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밑에 있는 전문 검사들이 삐딱선을 타는 것조차도 위에서 또 보안 수사권으로 또 그러니까 그 나름 안에서 또 철저하게. 정치적인 그게 생길 수도 있겠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안에 수사사법관으로 가 있는 검사들을 지휘하는 검사가 또, 또 있어야 있으니까 된다는 거야. 예. 야, 너 내 말 안 들어? 이런 게 또 생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거 잘해야지. 약간 이렇게 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 여기서 연결되는 건데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 안 주게 예. 되면은 중수청에 있는 여기 젊은 검사들을 예. 컨트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삐딱선 탈 때 정치권이나 어딘가에서 원하는 대로 그림이 안 그려진다. 예. 그러면은 위에서 뭔가 너 찍어 누를 수 있어야 되는데 보안 수사관이 없으면 숙제만 내야 되거나 아니면 그냥 불기소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짜여진 게 검사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 강해지는 아닙니까? 거죠. 이렇게 되면? 기존의 그 중수부 예. 중수부라고 표현됐던 그 검찰을 그 부서를 예. 폐해가 있다가 없애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아예 떼가지고 청으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거야. 그리고 중수청장은 또 검사 출신 또 안 치고. 그러니까 특수본, 중수청, 그러니까 네. 중수본, 뭐, 그러니까 종합, 그러니까 좀 중대한 범죄 하는 특수본이 뭐 이런 데는 아예 청으로 승격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 합격하지 않은 사람도 중수청장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이게 제대로 가는 겁니다. 견제가 가능하고. 그렇죠. 모든 거를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붙은 놈들이 해야 해. 그거 아닌 사람은 밑에 있어야 돼. 예. 이 사고에서 못 벗어나는 한. 아니 봉옥도 검사 출신이니까 여기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문제점으로 지금 이제 저 문건 바로 이제 밑에 3번 문제점이 돼 있습니다. 뭐냐면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진다. 현 검사실 구조를 그대로 이식하여 베테랑 수사관이 동일 직무를 수행함에도 수사 경력이 적은 법조인에게 지휘를 받는 기형적인 구조가 발생을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개혁이 무력화되는 그 문서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혁이 무력화된다.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려는 검찰 개혁의 취지를 무력화한다. 공소청의 역할 지위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양 기관의 검사가 지배하게 됨으로써 향후 검찰청 부활에 단초로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니까요. 뭐 그 문서를 이제 검찰발 문서라고 이제 이 네. 문서를 처음 보도하신 주진우 네. 기자가 검찰에서 입수한 문서라고 하더라고요. 예. 검찰조차 지금 문제점을 민정수석의 안에 대해서 이건 검찰 개혁하고 방향이 전혀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지금 저걸 이거- 본인들이 이제 지금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네.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대부분 이걸 반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건 메뉴에 보면은
이걸 반대하는데 관철될 가능성이 높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건 무슨 소리일까? 그러니까 검찰개혁 추진단 구성원 대다수가 반대 이 의견을 필요 네. 중이나 관철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영역인 거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왜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을 했는가? 검찰 개혁 추진단에 뭐 검사 출신이 많다 이런 얘기를 예. 하지만 지금 저 문건에 따르면은 검사들도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걸. 근데도 관철될 가능성이 왜 높은지는 설명이 없어요. 예. 민정수석의 의견이 왜 관철될까? 그럼 민정수석 개인의 드리블로 지금 이걸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해 주신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네. 대형 로펌들과의 어떤 그런 공생 관계를 저는 그게 뿌리 깊게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부분은 그러면 네. 그렇고 그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법무부 예. 장관도 뭐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항상 그런 포지션이잖아요. 네. 제가 이제 조금 강하게 얘기를 하자면 토론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 레드팀과 블루팀이 있고 예. 레드팀이 하는 이야기도 심도 있게 듣자. 근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중심을 잡고 어떤 방향을 딱 가지고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쭉 얘기를 듣다가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십 년 가지고 있었던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관장하던 그 질서 속에서 사고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네. 검사가 아닌 사람이 수사의 총책임자가 되는 그림에 대해서 그건 좀 위험하지 않아? 이 마음을 제가 보기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못 놓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은 지금 거론하자면 한두 끝도 없어요. 이게 당장 개혁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뭐 일체 뭐 검사들이 요직에 앉아가지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가면 당장 수사를 검사들이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부작용이 보일 거예요. 예. 수사가 미진하거나 잘못되거나 우당탕탕하거나 시끄럽거나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중환자를 갖다가 오래된 질환을 갖다가 수술을 하게 되면 재활을 합니다. 몇 개월 동안. 그게 수술하자마자 갑자기 다음날 그죠? 걸어다니지 않아. 예. 근데 사람들은 개혁을 하면은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경찰도 나쁜 짓 할 수도 있고 여차저차 하는데 그렇게 개혁하면은 답이 돼?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환자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자는 얘기예요. 수술하지 말고. 수술하면 아파요. 못 걸어다녀. 재활도 막 몇 개월 하기도 해. 그 과정에서 무지하게 힘들어요, 재활이. 그걸 피하고는 수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다들 재활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하지 말자, 수술을. 그럼 그냥 죽는 거밖에 죽는 없는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정말 그 사고를 좀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수술 후에 재활 과정에 불과한 것을 부작용으로 인식하고 국민들의 피해가 클 수 있으니까 잘 좀 보완을 하자. 이러면서 자꾸 후퇴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저건 속는다는 표현까지 쓰겠습니다.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 유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논리로 국민들을 뭐 법치주의를 그 논리에 포섭되는 거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서 이제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한명도 원내대표가 오늘 한 유튜브 방송 이제 겸손이 힘들다에 출연을 해서 당정과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의견을 냈는데 일단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이야기 좀 들어보시죠. 중수청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보아하니 이러다가 제2의 검찰청, 작은 검찰청 생기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우려 있는 건 아시죠? 네. 지금 그 문제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그 중수청과 공소청을 설치를 하는데 4월 그래 그 입법 소송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때 추진을 하자는 게 입장입니다. 그리고 논의를 이 보안 수사권 관련 논의를 그때 가서 하자는 거고 그 우리 의원님들 입장은 보안 수사권 관련된 일말의 여지를 두서는 안 된다. 이번에 완전히 바로 진행 처음부터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정부와 우리 의원님들 각 당과 이견이 있기 때문에 좀 이건 법무부하고 우리 법사위 의원님들하고 원내 또 정책위가 모여서 지속적으로 내용을 좀 빨리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당선이 됐으니까 각 주체들을 좀 소집을 해서 바로 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지금 함께 들으셨는데요. 이거 이제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런 이제 속셈과 의도는 이제 다 드러났게 됐고요. 네.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속도가 관건인 것 같고. 지금부터는 국민들의 시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여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고 뭐 어려운 얘기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렇게 무관심하느냐 예. 아니면 그래도 기단만 보시면서 저들이 하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고 저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겼는가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주셔야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댓글 다시고 분노를 표출하시고 그건 뭐 꼭 집회가 아니더라도 예. 그런 과정이 돼야 민주당도 그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또 청와대도 혹은 법무부도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거는 이런 면에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저 무슨 저 추진단이라고 얘기하는 봉욱 민정수석이 네. 정치적 책임을 지든가 그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근데 민정수석의 아이디어라고 지금 문건이 나온 상황에서 봉욱 민정수석이 무슨 마쿠 뒤에 숨어가지고 나는 뭐 그냥 전달자에 불과하지 이럴 수 없어요. 이제 전면에 드러나 버렸어요. 어쨌든 그러면 청와대에서도 민정수석이 뭐 별다른 사람이 아니라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거 잘못하면은 대통령의 진위까지 왜곡된단 말입니다. 저는 민정수석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정치적 책임 다른 게 아니죠. 물러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고요. 이건 어설프게 토론해보자, 이야기해보자 그런 식으로 언론적으로만 가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기득권이라는 게 사법 쪽에서도 뿌리는 깊게 박혀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봉욱 민정수석이 거취를 결정할까 뭐 아닐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여론이 숙성을 해서 검찰개혁 이거 이대로 안 된다라고 이제 몰아붙여서 이제 봉욱의 민정수석이 사퇴를 한다든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기득 세력들 사법 쪽 기득 세력 포함해서 조중동 언론 보수 이쪽 언론 세력들이 또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것이냐 하면 저는 또 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렇죠. 물론 당연하죠. 끝까지 예. 저항할 거예요.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들은 끝까지 저항할 텐데 언론은 일단 조중동은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영향력을 잃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예. 시민들의 여론을 형성하는 주도권을 뭐 과거에 뭐 10분의 1도 저는 가지고 있지 않은 네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남은 우려거리는 뭐냐면 재활의 어려움 있죠. 제가 말씀드린 예. 그 재활 과정을 사회의 혼란상이라고 네. 밀어붙일 거예요. 이렇게 개혁을 어설프게 하니까 온갖 혼선이 있고 수사기관끼리 손발도 안 맞고 그래서 잘못 처리되는 사건들이 막 생기고 봐봐 이 국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네. 그 문건에도 검찰청 부활이란 단어가 써 있더라고요. 다시 이거 봐 문제 이렇게 많으니까 그렇죠. 우리 과거로 다시 가야 돼. 그렇죠. 라고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조중동이 막 붙어서 뭐 아니면 뭐 다른 세력들이 붙어서 아 그래 옛날이 났어. 후관이 명간이다. 이렇게 이제 가자는 쪽으로 또 나올까 봐. 그리고 심지어는 맞아요. 혹시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들은 이제 분명히 그때 이걸 또 드라이브 걸려고 하지 않을까.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야말로. 예. 국민의힘이 다수 과반 의석을 가지는 날이 와야 검찰청이 다시 뭐 부활하고 이게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이 또 중요해지는 거예요. 네. 아니 그 모든 게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예.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은 진짜 정치인들이 뭐 우리 좀 제발 좀 똑바로 해 맨날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의 의사라니까요. 지금 아니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아니잖아요. 사실 국민들이 지금 인식 수준의 상황에. 근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대충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업에 종사해야 되고 예.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좀 지쳤다 이제 뭐 내란 이것도 뭐 일단락 된 것 같고 뭐 윤석열은 감옥 가겠고 난 모르겠다 이렇게 무관심해지기 시작하는 순간 역습이 시작된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만약에 지금 저 나와 있는 안대로 갔을 때 그러니까 보안수사권도 유지가 되고 거기에 수사사법관도 들어오게 되고 네. 이런 체제로 가게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겪었던 제2의 이재명이 또 나올 수 있다. 당연하죠. 또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정치 사범들 엮으려면 충분히 엮을 수 있다. 그런 구조가. 민주당 의원들 가만히 냅둘까요? 예, 그러니까요. 저들이? 예. 거기에다 플러스 그럼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겠죠. 돈 있는 사람은 죄지어도 그 안에 그 권력 구조만 잘 이용하게 되면 그냥 죄가 감경이 된다든지 네. 없던 일이 된다든지 할 것인데 만약에 이제 이걸 맘먹고 악용하려 든다고 하거나 뭐 그러면은 정말 없는 사람들은 더 극단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굉장히 심각한 지점이라고 여겨지는데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많이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이 네. 안은 팔로우하면서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이제 끝으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이제 너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예. 청와대와 뭔가 목소리가 다르게 나는 듯한 장면들 때문에 여론이 안 좋은 것을 너무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청와대하고 토론해야 된다는 거지 예. 입 다물고 있어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겁내하지 말고 위축대하지 말고 언제는 또 막 너무 앞서 나가. 막 앞서 나가다가 언제는 또 너무 쭈그렸다가 아,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미숙하게 아마추어 같이. 예. 아니 그냥 건강하게 토론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가는 걸 바라는 거지. 각자가 고수하고자 하는 원칙대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원칙과 원칙이 맞닿았을 때 네. 중요한 건 변수가 국민들의 감정인 것이고 인식인 것이니 그렇죠. 그 변수를 고려해서 절충안을 찾든 네. 제3의 안을 찾든 네. 이제 풀어가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갈등으로 비춰질까 봐. 이게 10초만 제가 좀 더 예. 아프게 얘기하면은 그거 원인은요. 민주당 의원들이 본인의 소신이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적고 여론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만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요. 진짜 자기 철학과 공부가 돼 있으면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느 유튜브 채널의 그렇지. 구독자들한테 욕먹지 않을까? 네네. 이런 거 의식하니까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된다니까요. 본인 철학과 공부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 말씀 제가 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주 속 시원한 이야기였습니다. 강성 변호사님 출마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안 됩니다, 저는. 네. 안 돼요, 안 돼. 알겠습니다. 자, 보내드리기 전에 광고 말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비가 의외로 매월 많이 나가는데 부담되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교원에서 준비한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하시면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함께 휴대폰 통신사를 변경하시면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 원 추가로 스픽스 채널 보고 상담을 받으시고 가입하시면 비밀 혜택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번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본인 가입 후에 지인 추천하시면 추천할 때마다 최대 8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린내가 없고 아주 맛있는 목포 민어인데요. 민어의 고장 목포에서 보내드립니다. 버릴 것 없는 민어, 보관하기 좋게요. 반건조 작업을 하고 개별 포장을 했습니다. 국내산 민어 깔끔하게 세척하고 손질한 뒤에 펼쳐서 깔끔하게 말렸습니다. 기름두루 후라이팬에 석쇠 올려서 구우면 별미가 되는 민어구이가 완성이 되는데요. 민어는 끓일수록 깊이 우러나는 국물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지리탕, 매운탕으로도 제격이니까 보양식으로도 술안주로도 딱인 민어 33,000원 초특가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강소영 변호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